조용히 멀어져야 할 사람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관계의 진실.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들. 당신은 지금 몇 명의 사람과 연락하며 살고 있나요? 스마트폰 속 연락처를 한번 열어보세요.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SNS 팔로워는 또 어떻고요? 수십,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당신의 일상을 구경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연결은 많아졌는데 진짜 연결은 줄어들었어요. 사람은 많아졌는데 마음을 나눌 사람은 오히려 없어졌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역설이에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역설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200년 전 사람인데도 그의 말은 오늘날 우리 삶에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사람을 관찰했어요. 그는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본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때로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차가움 안에는 역설적으로 따뜻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조용히 멀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 멀어짐이 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나이 들수록 왜 더 깊이 깨닫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1장.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의 본질. 우리는 왜 사람에게 상처받는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밖에 사랑하지 않는다. 처음 들으면 굉장히 냉소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말은 비난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설명한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생존과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진화적으로 봐도 그게 맞아요.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이 없었다면 인류는 진작에 사라졌을 테니까요. 문제는 그 본능이 때때로 타인을 향한 무관심, 무례함 혹은 악의로 표출된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타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말이 처음엔 서글프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엄청난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제 무슨 실수를 했는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면 그들도 자기 삶으로 충분히 바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타인의 시선에 묶여 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 많은 친구를 가져야 한다. 혼자는 나쁜 것이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20대에는 친구가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30대가 되면 진짜 친구가 몇 명인지 세어보게 되죠. 40대가 되면 그 몇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50대가 되면 그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다른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2장. 첫 번째 특징. 당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빼앗아가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의 뒷면에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어요.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는 종종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무한정 흡수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만날 때마다 무언가 힘든 이야기를 들고 옵니다. 처음엔 공감해주고 싶어요. 당연히 그래야 하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사람의 힘든 상황이 끝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직장 상사가 문제예요. 다음 주엔 남자친구가 문제죠.
그 다음엔 가족이 문제고 또 그 다음엔 친구가 문제입니다. 문제의 종류는 바뀌지만 항상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조언을 해주면요? 듣지 않습니다.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왜냐면 그들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당신의 관심과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상하게 몸이 무거워요. 딱히 뭘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하고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에너지 드레인이라고 부르고 이런 사람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이 가진 가장 귀한 자원이다. 그것을 낭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경계하라.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그걸 쓴다는 것은 동시에 다른 누군가 혹은 당신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냉정하게 끊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건 그보다 훨씬 부드럽고 지혜로운 방식이에요. 조용히, 천천히 그 사람이 차지하는 당신 삶의 공간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극적인 이별이나 싸움 없이도 당신은 충분히 그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연락 빈도를 줄이고 만남의 시간을 짧게 하고 자신의 경계를 조용히 설정해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어른의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모든 관계에 똑같이 헌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헌신을 어디에 쏟을지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인생에 대한 가장 진지한 책임이라는 것을요. 3장. 두 번째 특징. 당신이 잘 될 때 불편해하는 사람.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깨닫는 진실입니다. 내가 힘들 때 떠난 사람보다 내가 잘 될 때 불편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행복에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은 시기심을 가지고 있다. 시기심. 이 단어가 주는 불편함이 있죠. 왜냐면 우리는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나를 시기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시기심은 나쁜 사람만이 갖는 감정이 아닙니다. 누구나 갖고 있어요. 가까운 사람의 성공이 때로는 더 크게 느껴지는 건 비교가 쉽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100억을 벌면 와, 대단하다고 끝나지만 나와 비슷한 조건에서 시작한 친구가 잘 되면 왠지 나 자신이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문제는 그 시기심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 감정을 자신의 동기부여로 전환해요.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쪽으로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감정을 상대방을 향한 은근한 공격으로 표출합니다. 그 방식이 정말 교묘해요. 당신이 새 직장을 얻었다고 기쁘게 말하면 요즘 그 회사 좀 안 좋다던데? 하고 반응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살이 빠졌다고 하면 너무 빠지면 건강에 안 좋아 혹은 얼굴이 오히려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은데? 하고 말하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물음표를 던집니다. 직접적인 비난이 아니라서 반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걱정해서 한 말이라고 하면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말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어요. 당신이 힘들 때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당신이 실패했을 때, 헤어졌을 때, 좌절했을 때, 그때는 정말 곁에 있어주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당신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면, 그리고 성공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뭔가 어색해집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다시 생각납니다.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이걸 알게 됩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보다 잘 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찾기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성공을 불편해하는 사람에게서 조용히 멀어지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날개를 지키는 일이에요.
당신이 성장할 권리, 더 나은 삶을 살 권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랜 친구라 할지라도요. 4장. 세 번째 특징. 말이 행동과 다른 사람.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판단할 때는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라. 이 말은 매우 단순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을 믿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나는 너를 정말 소중히 생각해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정작 당신이 어려울 때 연락을 끊고 약속을 반복적으로 깨고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나타난다면 그 말은 그냥 말일 뿐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패턴은 굉장히 일관적이에요. 항상 내 편이야 라고 하지만 내가 남들에게 비판받을 때 조용히 사라집니다. 바빠서 연락 못했어 라고 하지만 자기가 필요할 때는 어김없이 연락이 옵니다. 다음엔 꼭 내가 살게라고 하지만 그 다음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처음 한두 번은 진짜로 바빴겠지, 진짜로 힘든 상황이겠지 하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이 너무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방어적인 관점이 아니라 현명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당신을 보호하는 지혜가 됩니다. 상대방의 말보다 행동을 기준으로 삼으면 당신은 절대 크게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면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걸 더 빨리 알아채게 됩니다. 20대에는 이번엔 다를 거야를 10번이고 반복하지만 40대가 되면 패턴 두세 번만 봐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고 그 알미 당신을 슬프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명확하게 해줍니다. 나는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지, 누구를 진심으로 대해야 하는지를요. 5장. 네 번째 특징. 항상 비판하고 부정하는 사람. 비관주의자는 바람이 바뀌길 기다리고 낙관주의자는 바람이 바뀌길 기대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돛을 조정한다. 이 말은 사실 쇼펜하우어의 직접적인 인용은 아니지만 그의 철학 정신을 잘 담고 있어요. 쇼펜하우어 자신은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비관주의는 무기력한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의 결함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결함을 보지 못한다. 당신 주변에 늘 뭔가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나요? 날씨도 나쁘고 음식도 별로고 사람들도 다 이기적이고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처음엔 그 사람이 통찰력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맞아, 그게 문제야라고 공감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도 세상을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 전염이라고 합니다. 감기처럼 감정도 없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당신의 기본 감정 상태도 서서히 부정적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할 때도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리게 되죠. 그 목소리가 처음엔 그 사람의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 목소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부분이에요. 특히 항상 비판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신은 절대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판은 아주 유창하게 하면서 정작 스스로 뭔가를 시도하거나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왜냐면 행동하지 않으면 실패할 위험도 없거든요. 비판의 자리는 항상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자리에서 끊임없이 타인의 시도를 깎아내리는 것, 그게 그들이 자신의 불안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재능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맞추지 못하는 관역을 마친다. 천재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관역을 마친다. 하지만 비겁한 자는 관역 앞에 서지도 않으면서 남의 화살을 비웃는다. 그들에게서 조용히 멀어지세요. 당신의 가능성은 그들의 시선 밖에서 더 자유롭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6장. 5번째 특징.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타인을 완전히 망각할 때 그것은 고독이 아니라 오만이 된다. 대화는 주고받는 겁니다. 말하고, 듣고, 공감하고, 나누는 과정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이상하게 항상 내가 듣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꺼내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가 있어요. 내가 요즘 좀 힘들어라고 하면 맞아. 나도 요즘 진짜 힘들어로 바뀌고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라고 하면 아, 나도 그런 거 있는데 들어볼래? 로 전환되죠. 내가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 거기 나도 가봤는 대로 이어지고 처음엔 그냥 이 사람이 활발한가 보다, 공유하고 싶은 게 많은가 보다 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몇 번, 몇 달, 몇 년이 쌓이면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 이야기에 진짜로 관심이 없구나. 심리학자들은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자기 중심적 의사소통자라고 부릅니다. 이는 악의에서 비롯된 경우보다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호기심이 결여된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관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진정한 친구는 내가 말할 때 듣고, 내가 침묵할 때 이해하며, 내가 아플 때 곁에 있는 사람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그 정의의 첫 번째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당신의 고민도, 당신의 기쁨도, 당신의 성장도 그 모든 것이 들어줄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귀를 아무 곳에나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7장. 6번째 특징.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상대가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당신이 누군가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신뢰는 굉장히 섬세하고 소중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신뢰를 가볍게 여깁니다. 절대 아무한테도 말 안 해라고 했지만 공통 친구에게 전달됩니다. 그냥 나만 알고 있을게라고 했는데 술자리에서 화제거리가 됩니다. 직접 퍼뜨리지 않더라도 교묘하게 암시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게 만들기도 하죠.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사회적 화폐처럼 사용해요.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안다는 것, 그것이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 그 사람 요즘 사정 알아라는 게 그들에게 일종의 권력처럼 느껴지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모든 걸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싶어 해요. 그것 자체는 건강한 충동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비밀이 새어나가서 크게 상처받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사람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신이 아니에요. 분별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말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신중함을 가진 사람이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열어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될 거예요. 8장. 7번째 특징. 늘 당신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설교할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진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진정한 지혜는 조용히 드러난다. 당신 주변에 항상 뭔가를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시작하고 당신이 어떤 의견을 내면 사실은 이게 맞아로 정정하려 들고 당신이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면 그건 내가 잘못 이해한 거야 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고 그 지식을 나눠주는 게
좋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이 느끼는 건 감사함이 아닙니다. 작아지는 느낌이죠. 이런 관계에서는 당신의 경험이 항상 틀린 것, 수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취급받습니다. 당신의 감정도, 당신의 판단도, 당신의 선택도 항상 누군가에게 검수를 받아야 하는 초안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심리학적으로 이런 행동의 뿌리는 대부분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어야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야 자신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안다. 역설적으로 진짜 배울 게 많은 사람은 남을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귀 기울이고 더 많이 질문해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교정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실험이고, 당신의 경험이고, 당신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응원해주는 사람 곁에 있으세요. 방향을 틀려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조용히 발길을 돌리세요. 9장 8번째 특징. 관계에서 늘 당신이 먼저인 사람. 상호성이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의무다. 이 말은 쇼펜하우어의 직접 인용은 아니지만 그의 철학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진실입니다. 관계에는 주고받음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한쪽만 연락하고 한쪽만 챙기고 한쪽만 맞춰가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지속된다 하더라도 결국 한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패턴이 보입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일정을 잡지 않으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당신이 먼저 안부를 묻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한 달 동안 먼저 연락하지 않아 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연락을 끊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연락이 온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도록 아무 연락이 없다면 그 관계의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이 사실이 처음에는 굉장히 아프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왜냐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이다.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진짜 사람을 만날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10장 9번째 특징. 과거의 당신을 묶어두려는 사람. 이건 굉장히 미묘하지만 나이 들수록 매우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장합니다. 20대의 나와 30대의 나는 달라요. 10년 전의 가치관과 지금의 가치관이 바뀌는 건 당연하고 건강한 일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변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오래된 친구가 성장하면 내가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은근히 당신을 과거의 자리에 묶어두려 합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너 예전엔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 라며 변화를 문제로 만듭니다. 요즘 너 뭔가 많이 변한 것 같아를 칭찬이 아닌 경고처럼 말합니다. 예전 내가 더 좋았어 라는 말로 성장을 부정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이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기꺼이 이전의 나를 놓아줘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성장을 불편해하며 과거로 끌어당기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당신의 발목에 무게추가 되어갑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도 없어요. 조용히 그리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세요. 11장 10번째 특징. 당신을 소유하려는 사람.
자유는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권리다. 그것을 침범하는 자는 진정한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다. 사랑과 소유는 다릅니다. 우정과 통제도 다릅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상대방이 나 없이도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것, 나 이외의 사람들과도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쁘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당신이 다른 친구를 만나면 질투합니다. 당신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면 서운해해요. 당신의 결정에 항상 자신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말고 그 사람이랑은 왜 만나? 라는 말,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라는 책망 이런 말들이 쌓이면 당신은 서서히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계에 있다 보면 이상하게 죄책감이 생겨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너무 차가운 건가? 내가 더 신경 써줬어야 했나? 이런 생각들로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에게는 자신만의 공간이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이 있을 권리, 자신만의 인간관계가 있을 권리, 자신만의 결정을 내릴 권리, 이 모든 게 당신의 것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다. 당신을 소유하려는 사람에게서 조용히 멀어지는 것은 당신 자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12장. 나이 들수록 깨닫는 인간관계의 진실. 여기까지 읽어오신 분들이 느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특징들이 결국 하나의 공통점으로 수렴한다는 것을요. 그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 있게 해주지 않는 사람,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거나 당신의 성장을 불편해하거나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당신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당신의 신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이 모두의 공통점은 당신이 온전히 당신으로 존재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깨닫는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삶은 짧다. 20대에는 이 말이 피상적으로 들려요. 그냥 철학적인 말처럼요. 하지만 3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부모님이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친구가 갑자기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시간은 진짜로 빠르게 흘러가요. 그리고 그 시간을 어디에, 누구와 쓰느냐가 결국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후회하는 것은 내가 한 일들이 아니라 더 일찍 하지 못한 일들이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불필요한 관계에서 더 빨리 벗어나는 것이었다. 더 일찍 멀어졌더라면 그 시간과 에너지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더 하고 싶었던 일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과 더 친해질 수 있었을 거고요. 13장. 멀어지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 사람도 나름 힘든 상황이잖아. 우린 오래된 친구잖아.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이 감정들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죄책감은 당신이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을 돕는 것은 덕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당신도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도, 당신의 시간도, 당신의 감정도 그 모든 것이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자원이에요. 조용히 멀어지는 것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싸우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당신을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극적인 이별 선언도 필요 없어요. 차가운 문자 한 통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연락의 빈도를 줄이고 만남의 깊이를 얕게 하고 당신의 진짜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기 시작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반응할 수도 있어요. 요즘 왜 연락이 없어? 라고 물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좀 바빠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진짜 당신을 위한 사람은 그 바쁨을 이해해 줄 거고 자신을 돌아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14장. 멀어진 자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그 자리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그 관계가 오래되었을수록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빈자리는 채울 필요가 없는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로 채워질 준비가 된 공간이에요. 첫 번째로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세요. 혼자 보내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충전이 되는 경험 해보셨나요? 산책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에 빠져들거나 그런 시간이 당신을 얼마나 회복시키는지 느껴본 적 있나요? 우리는 종종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훈련받았어요. 혼자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충분한 사람이 타인과 함께할 때도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짜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명이어도 좋아요. 당신이 말을 꺼내기 전에 뭔가를 알아채주는 사람, 당신의 성장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 당신의 침묵도 편안하게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 100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적은 수의 진정한 우정이 무수한 피상적 지인보다 낫다. 세 번째로, 당신이 의미를 찾는 일에 집중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물론 관계가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관계가 삶의 전부가 되면 그 관계가 흔들릴 때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당신만의 열정이 있나요? 하고 싶은 일, 배우고 싶은 것, 만들어 보고 싶은 것, 그것들에 에너지를 쏟아보세요.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자연스럽게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가 됩니다. 15장. 마지막으로 멀어짐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혹시 너무 냉정하게 들리셨나요? 사람을 쉽게 버리라는 말처럼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냉정함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따뜻함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가르칩니다. 얕고 넓게 퍼진 관계 속에서는 진짜 사랑을 주고받기 어려워요. 에너지가 너무 분산되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진짜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할 때 그 관계는 훨씬 더 깊고 따뜻하고 지속적인 것이 됩니다. 조용히 멀어지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알고 지내느냐가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함께할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는 관계, 그런 관계가 단 몇 개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풍요로운 삶이에요.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결국 우리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 그 사이의 시간을 자신을 진정으로 성장시키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삶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보낼 자격, 당신의 에너지를 의미 있는 일에 쏟을 자격, 당신 자신으로 온전히 존재할 자격,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에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 함께할 때 나는 더 나은 내가 되는가? 그 질문의 답이
당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방향을 알려줄 거예요. 오늘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